진보의 대가, 선구자들은 그들의 등에 꽂힌 화살의 개수로 알아볼 수 있다. 선구자들은 그들의 등에 꽂힌 화살의 개수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은 인류 역사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미지의 영역을 향해 먼저 나아간 자들은 언제나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았다. 그 화살은 기득권의 두려움에서, 대중의 무지에서, 그리고 변화에 대한 본능적 저항에서 날아왔다. 역사는 이러한 선구자들의 피와 땀으로 쓰여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진보는 그들이 감내한 고통의 결실이다. 진보의 대가는 선구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진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저항과 대중의 몰이해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린 이들에 의해 쟁취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의 핵심을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또 어쩌면 조금은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겁니다. 바로 진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문장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의 비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인류가 앞으로 한 걸음, 짝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누군가는 반드시 뒤에서 날아오는 이 화살들을 맞아야만 했다는 역사의 서늘한 진실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화살은 도대체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또 누가 그 화살을 맞았고 그 끔찍한 희생은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서 오늘 6단계에 걸쳐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에 꽂힌 화살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화살을 맞았던 진보의 순교자들, 그리고 그 화살을 쏜 사람들의 정체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그 모든 희생 끝에 우리는 정말로 진보했는지, 진짜 진보란 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등에 꽂힌 화살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앞만 보고 다려야 하잖아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는 수많은 화살들이 비오듯 쏟아지는 겁니다. 기존 질서에서 꿀을 빨던 기득권층의 두려움이 담긴 화살, 또 변화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의 무지에서 날아온 화살, 그리고 익숙한 어제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실린 화살들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 쓰라린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 속에는 정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특히 이성과 합리의 빛으로 중세라는 긴 어둠을 걷어내려고 했던 18세기 계몽사상가들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화살바드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몽테스키우의 이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책에서 당시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었는데요. 자기 이름을 걸고는 도저히 책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진실을 말하는 게 곧 범죄가 되던 시대였으니까요. 결국 익명으로, 그것도 해외에서 몰래 출판해야만 했죠. 자기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 이게 바로 그가 맞은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볼테르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왕정을 비꼬는 짧은 시 한 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경험이 그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냥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의 등에는 억압이라는 화살이 깊숙이 박혔지만 그는 그 화살을 뽑아서 오히려 더 날카로운 펜으로 만들어 싸운 셈입니다. 루소라고 뭐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책 에밀에 담긴 아주 혁명적인 교육 사상은 기존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 만큼 위험한 생각으로 여겨졌고 결국 나라에서 체포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루소는 평생을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설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편히 쉴 곳, 안식처를 빼앗긴 자의 슬픈 화살이 꽂혀 있었던 거죠. 이런 비극이 어디 서양에만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던 조선시대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급진적인 사상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었죠. 결국 그는 역적으로 물려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진보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라는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기묘한 진보의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몽테스키우의 볼테르, 루소, 그리고 허균까지
이들은 모두 자기가 살던 시대에는 철저한 패배자였습니다. 비난받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죠. 하지만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억압했던 왕과 권력자의 이름은 이제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만 화살을 맞았던 이들의 사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잖아요. 당대의 패배자가 결국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가, 왜 이 위대한 선구자들의 등에 그토록 많은 화살을 쏘아댔던 걸까요? 진보를 가로막는 이 거대한 힘의 정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원래 다 그래왔어 라는 아주 강력한 생각, 바로 관습입니다. 둘째는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기득권 세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인데 진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들, 바로 대중, 역시 종종 진보의 적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관습이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왜 관습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그건 바로 관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서 우리에게 이게 왜 꼭 이래야 하지? 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기를 멈추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슬픈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진보가 이루어지면 가장 큰 혜택을 볼 대중이 왜 스스로 진보를 거부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보면요. 첫째, 선구자들이 내놓는 새로운 생각은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당장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둘째, 변화는 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오죠. 좀 불만족스러워도 그냥 익숙한 현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현상 유지 편향이 작동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권위, 즉 나라나 전문가가 저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면 비판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죠.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 그 희생 위에서 과연 우리 인류는 정말로 진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우리 인류의 두 얼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우리는 달에 가고 원자를 쪼갤 만큼 어마어마한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수천 년 전 조상들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끝없는 탐욕에 시달립니다. 자연은 지배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자기 자신 하나는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기술의 힘은 신의 경지에 다다랐는데 그 힘을 쓰는 우리의 영혼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냉정한 비판입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진보라는 건 그냥 헛된 꿈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 즉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진보라는 건요, 모든 인간이 갑자기 천사처럼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기심이나 탐욕 같은 악한 본성이 폭주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반대로 협력이나 연민 같은 선한 본성이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법과 규칙, 사회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제도의 진보입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제도의 진보가 이뤄낸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메디슨의 이 말은 제도의 진보가 왜 중요한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막연한 기대 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불완전하고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정 위에서 설계됐죠.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돌고 돌아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과거의 선구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한 이 진보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진보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서 딱 하나의 필수 조건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할 자유가 아니에요. 기존의 생각에 그거 정말 맞아? 라고 의문을 제기할 자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할 자유, 심지어는 틀리고 실패할 자유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특히 이단이 될 자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생각들은 언제나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즉 2단 취급을 받았거든요. 2단이 될 자유가 없다면 진보는 첫걸음조차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선구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바로 그 자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니까 진짜 뉴스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이 세상을 뒤덮고 있죠.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과학적인 사실마저 부정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즉, 자유라는 이 강력한 힘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보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우리 각자는 원래 다 그래 라는 관습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들려고 애쓰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교육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구자들은 등에 꽂힌 화살의 개수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극심한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관습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침묵하는 다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등에 화살을 맞을 각오로 변화를 외치는 소수가 될 것인가?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안녕하세요. 진보의 대가는 안주하지 않는 불편함과 관습에 저항하는 용기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등에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소수의 선구자들입니다.